오늘 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리포트 들으셨죠? 네. 저 펀드 어떤 의미인가요? 뉴딜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예. 자금 필요하니까 일단 그 정부도 정책 자금을 대고 금융사들도 거기에 돈을 대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수익률이 꽤 높고 세제 혜택도 주는 그런 그 펀드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뉴딜 그 사업에 여러 그 그린 뉴딜이나 여러 뭐 사업들에 이제 자금을 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에 그 국민들의 참여 이제 매칭 펀드라고 형태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책 자금을 대고 금융기관이 되고 거기에 국민들이 또 돈을 대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좀 큰 거는 정책 자금이나 예.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고 좀 위험 부담이 적고 안정성 있는 부분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해서 안정성 높이고 예.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런 건데 그 뭐 기사에도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네. 유동자금. 그게 아파트로 가고 부동산으로 간다 이 얘기죠. 주식으로도 네. 가고 거기에 요새 그 뭐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할 때도 뭐 돈이 엄청 몰려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특히 부동산에 있는 돈을 그런 이쪽으로 좀 끌어다녀서 물꼬를 돌리겠다 그런 의도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도가 분명한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속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네네.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국회 근무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네, 오늘 오후에 지금 뭐 국민의힘뿐 아니라 다른 정당 일정들도 다 중지되고 있어요. 회의 일정 이런 예. 게. 국회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죠. 그러니까 정당 직원들도 국회 안에 그 사무실들이 있으니까 그 정당 소속 직원들이 국회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거기 국회 군의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당 사무처 소속 직원인데요. 오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좀 정책위 의장이랑 정책위 의장실 직원들이 전부 지금 코로나 검사를 갔고요. 예. 국회 본관 1, 2층 다 퇴근하고 지금 나가라고 방송하고 예. 방역 작업하고요. 그 소통관이라고 기자들이 있는 예, 그 예. 기자실 있는 쪽 있죠? 기자회견한다고 소통관도 방역 작업하느라고 뭐 기자들도 나가고 그래서 예. 지금 검사를 막 하고 있어서 지금 국회 일정이 상당히 지금 국회가 본관이 지난번에 뭐 폐쇄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예. 방역 정치 작업하고 일정이 전면적으로 차질을 상당히 차질 빌 예. 가능성이 있죠. 저번에도 한번 폐쇄를 예.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좀 봐야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배 교수님 오늘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되는 국민의힘 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그냥 어떻게? 뭐 지금 예. 당명 자체는 당이 포함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제 현재까지는 뭐 국민의 힘으로 등록이 돼 있고 예. 국민의 힘으로 호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헷갈리진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예. 문제 제기를 한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힘으로 탄핵된 정당 아니냐. 그런데 그 정당 이름에 국민의 힘을 붙이는 게 좀 상당히 좀 난센스 아니냐 이렇게 좀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 같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러면 좀 약간 대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이 빠지니까. 그건 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당명이니까 우리는 뭐 있는 대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시대전환 이런 당명도 있으니까요. 익숙해져야죠. 예. 다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한 정광훈 목사가 정부 방역을 사기극이라고 비난하자 당장 감옥에 보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먼저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전 목사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한술 더 떠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방역당국과 경찰을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비이성적이며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검찰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광훈 목사의 불법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신속한 법 집행을 아울러서 촉구합니다. 자, 배 교수님 들으셨죠? 네. 어조가 상당히 강한데요.
어떤 반응인가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어조가 더 강해졌는데 어떻게 어조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급격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통계만 봐도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000명 넘었고 광화문 확진자도 4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사실상의 사회적 거리 3단계 두고 그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비난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신교 내에서도 엄청나게 비난이 높죠.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 라는 이 타이틀조차도 지금 청와대는 잘 쓰기를 싫어해요. 이 정광훈 목사 때문에 전체 개신교의 위신, 신망에 실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10개 단체 대표들이 국민들께 사죄의 성명까지 내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일 만에 다시 나왔는데 국민들께 맨 처음에는 그냥 사과한다 말만 해놓고 완전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계속했어요. 거기서 이제 가장 참기 힘든 대목 이런 대목 같아요. 정부의 방역 대책이 사기극이다. 지금 우한 바이러스의 책임을 정광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떠넘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사실상 보석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빨리 수감시켜라.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스스로 격리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황 기자. 네. 여당은 뭐 격앙되고 있는데요. 야당도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죠. 요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 선을 긋고 있고. 야당은 주로 언급을 잘 안 하죠. 안 하고 또 뭐 언급할 일 있으면 정광훈 목사를 굉장히 비난하죠. 그리고 빨리 방역에 협조해라 이런 입장인데 야당 같은 경우도 이 사안이 빨리 끝나고 정광훈 목사가 차라리 정리가 보석이 취소가 돼서 다시 구속되는 게 속으로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사안이 좀 자꾸 언급이 될수록 국민의힘에 좋을 일이 없죠. 계속 뭐 그전에 정광훈 목사랑 같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니던 황교안 대표 당시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국민들한테 지금 특히 이 사안 때문에 그 거리두기 2.5단계로 넘어가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상인들 특히 뭐 그런 사람들 그 고용부터 해가지고 장사도 못하고 지금 거의 저녁에 식당 가면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야당도 이 국민적인 분노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 여당이 이렇게 강한 논평을 내고 청와대도 지금 배은망덕하고 적반하장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또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지금 법원에 대해서 빨리 저거 구속 취소 적부심 열어갖고 결정을 해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런 국민적인 분노 같은 데 대한 여론을 반영한 거죠. 양 정당. 자, 배 교수님. 네. 이 정도로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분노, 뭐 일반적인 국민들도 물론 모두 분노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뭐 거의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데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아까 잠깐 황 기자께 여쭤봤지만 야당도 선을 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극우 세력과 선을 긋기 위해서 야당도 뭔가 어떤 구체적인 뭐 행위를 보여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은 뭐 떠밀려 가듯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초의 광화문 집회에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양비론적인 입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잘못했지만은 정부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광훈 목사를 좀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태극기 강성 세력들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 세력도 안고 가면서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때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역전시킨 적도 있었지만 다시 이제 10%가 넘는 큰 격차를 보이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과연 이제 속내가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진정성 여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예를 들면 그 극우 인사로 대변된 어떤 인사들에 대한 처리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충격요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충격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제 가시화된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표적인 극우 세력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당내 인사가 뭐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늘날의 정광훈 목사를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애 투쟁하면서 단식 투쟁하면서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정광훈 목사였고 또 같이 단위 올라가서 손잡고 반정부 투쟁을 외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9월 달에 당무 감사를 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당무 감사를 하면 이제 점수표가 나오거든요. 예. 그 표를 가지고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경욱 전 의원 예. 또 이제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칼날을 들이대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정책을 저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격요법, 예. 강력하게 어떤 대중들, 특히 이제 중도로서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우 세력과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 황교안 대표도 정리할 가능성도 저는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예.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이 대망론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 대선 주자를 정리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망론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의심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지난번에 잠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나도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나선 적이 있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본인이 대선 주자를 띄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선 주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누구가 거론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영화배우 아들로 굉장히 유명한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얼굴만 잘생기면 되느냐. 다른 주자들을 폄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른 주자들 사실상 폄하하면서 그분들이 뜰 기회를 사실상 제거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뉴 페이스는 언급하지만 뉴 페이스는 없고 그러면 결국 시간 가면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 기자 보시기에도 비슷한 게 아니십니까? 본인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심을 하는 그 이유는 있죠.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보이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안 보이니까 저대로 쭉 가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자연히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라라는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런 말씀하셔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걷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지만 본인은 경세가 걸어서 한번 대통령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뭐 아직 과거에는 뭐 분명히 0%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상당히 희박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있으면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그냥 두고 가면 극우 세력의 상징이자 심벌이죠. 상징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너무 타격이 됐고 특히 이번에 정광훈 목사 사태를 거치면서 심각해졌거든요. 옛날에 이회창 총재가 당에 자기를 도와준 거물들을 자른 적이 있죠. 김윤환, 뭐 전부에서 잘라버렸죠. 그러면서 당을 완전히 공천에서 탈락시키면서 당을 갈아엎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아주 극단적이고 좀 강경한 친박 세력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당의 또 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민경욱, 김진태 의원은 물론이고 인적 청산에 인적 청산에 나설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황 기자께서도 동의하시는군요, 거의. 저는 동의라기보다도 황교안 전 대표를 그대로 두고는 아마 혁신의 의미가 반 이상 없어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비가 거기서 올 것인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택이 뭘까라는 걸 좀 봐야죠. 인적 청산 부분에서는 두 분이 거의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인적 청산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확실한 과거와 달라진 DNA를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달라진 야당상을 보여주면서 내놓은 게 소득 기본소득제,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전일보육제, 호남 껴안기. 근데 이런 게 다 구호만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라라고 지금 당내에서 장제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당장 열매로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인적 청산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인적 청산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시간은 다 됐는데요, 황 기자.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여러 가지 툭툭 던져서 큰 효과는 거뒀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야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강정책을 고치고 뭐 법안 이런 걸 내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인적 청산이 있겠고 하지만 앞으로 정부 여당이 지금 코로나 위기가 지금 극복 과정에서 이게 위기의 시작일 뿐이거든요.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김종인 위원장의 정책 색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정부 여당보다 더 훌륭하고 국민들의 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점수를 얻을 수 있죠. 예. 정책적인 대안의 능력을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 예. 부분이 또 어떻게 될까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도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안에 대한 어떤 판단력.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